그 C트랙 첫 번째 강연을 맡게 된그 뉴로메카의 최윤서라고 합니다. 그 뉴로메카는 그 아마 오늘 오전에 기조 강연 때 저희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을 텐데요. 그 협동 로봇을 제조하는 국내 코스닥 상장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협동 로봇 기반 용접 기술과 미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래가 있으려면 시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전망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은 24년에 18.6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졌었고요. 34년에는 이제 305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32.4%의 높은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협동 로봇은 전체 산업용 로봇 보급의 한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그 협동 로봇 가바나 중 최대 5kg 이하 모델이 전체 협동 로봇 시장의 약 4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4년까지는 한 5에서 10kg에 대한 가바나 중 모델이 일단은 가장 많은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바나 중 5kg에 대한 수요처가 많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이제 산업용 로봇 용접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 3년간 그 평균 한 72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 로봇 용접 시장은 향후 연평균 약 9%의 안정적인 이제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24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이제 그 로봇 그 용접 시장은 전체 산업용 로봇 시장의 한 약 20%뿐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협동 로봇의 전체 시장으로 데리고 오면 협동 로봇 전체 시장의 규모의 한 약 4배 이상이 로봇 용접 시장입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 그러니까 전체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용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협동 로봇 시장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협동 로봇 시장을 좀 세분화해서 보면 그 협동 로봇은 주로 이제 아크랑 레이저 용접 중심으로 대체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이제 제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놨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스판 용접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크 용접이 해당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레이저 용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판 용접은 주요 산업 분야가 이제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끝단에 달려있는 용접 토치의 무게가 약 80에서 200kg 정도 되기 때문에 매우 이제 무거운 이제 용접건을 달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동 로봇 시장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 로봇에서 보고 있는 거는 그 자동차 산업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스판 용접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조선이나 중공업, 그 다음에 전자나 의료나 항공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아크 용접이랑 레이저 용접이 협동 로봇의 용접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두 시장을 만약에 합해서 비교했을 때는 스판 용접 40%를 판매하는 정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협동 로봇이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용접, 그러니까 로봇 용접 시장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뉴로메카가 뭐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작년 이제 매출, 그러니까 사업 실적들을 좀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해서 저희가 이제 얼마나 이 용접 시장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로메카의 24년 용접 사업 실적은 사실 이제 수주 확정 기준으로는 약 한 38억 정도 되고요. 이는 이제 23년 대비 한 40% 성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보통 수주 기준이 있고 매출 인식 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작년에 저희가 매출 인식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0억 정도의 실적을 올렸고요. 이는 이제 전체 매출의 약 12%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 뉴로메카는 24년이 23년 대비 약 85%의 이제 매출 성장을 가져왔고요. 거기에서 이제 용접 시장만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주 확정 기준으로는 한 40% 성장을 보였고, 그다음에 매출 인식 기준으로는 약 10%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글로벌 협동 로봇의 시장의 성장세와 또는 이제 글로벌 로봇 용접 시장의 성장세를 두고 봤을 때 저희가 그 성장세를 잘 따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두 가지 좀
저희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저희가 단일 공급 계약을 글로벌 조선소랑 체결을 했는데 이는 23년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일 공급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나름대로 좀 의미 있었던 공급 계약이었고요. 그래서 이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글로벌 조선소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적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용접 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글로벌 조선소 상대로 했을 때 작년에 약 27억 정도 실적을 보이는데 이는 전체 용접 사업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의미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조선소 적용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다른 이제 로봇 판매보다 의미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 이제 공사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조선소의 모든 공사를 직접 또는 간접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선박의 블록을 건조하는 그런 어떤 조립 공정에 사용을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바일 로봇이랑 그 로봇을 이제 겐트리에 이제 설치를 하고요. 이제 겐트리를 설치할 때 보통 이런 스카이랑 아니면 이제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로봇을 이제 크레인에 이제 탑재를 하는 이런 이제 공사를 사전에 먼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지만 작은 공사가 아니라 매우 큰 공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딱 12대를 이제 안정화시키는데 저희가 2주 정도뿐이 걸리지 않았는데 현장에 있는 사진들을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이제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로봇을 실제 용접해야 하는 곳까지 이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시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로봇이 용접 대상물까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자율주행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물까지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 로봇이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해서 용접선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용접을 할 때도 용접이 일어나는 고열에 이제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용접선도 실시간으로 추정을 하면서 용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작년에 의미 있게 납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소 적용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영상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좀 글로벌 기업이 히다치 조선에서 만든 역시 같은 타입의 용접 로봇인데 그 두 가지 용접 로봇을 저희가 성능을 좀 비교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고객사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서 만든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 로봇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저희가 납품한 로봇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이 일본에서 만든 용접 로봇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일본 로봇은 납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대부분 이제 수동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는 반면에 이제 자동으로 용접 대상물까지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센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용접을 하는 반면에 히다치 용접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용접선별로 센싱을 하고 용접을 하고 반복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던 이유는 실제로는 작업 시간을 먼저 보면은 저희는 이제 똑같은 동일한 어떤 작업 환경에 용접을 하는데 9분 10초 정도 소요가 되고요. 반면에 이제 전통적인 강세를 가졌던 히다치 로봇은 10분 30초 정도가 걸려서 저희가 무려 한 1분 이제 한 10초 정도가 더 빨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접장도 비교를 해보면 앞서서 저희는 이제 비용접장이 없는데 실제로 이제 히다치 3학년 로봇은 좌우에 각각 70mm, 총 140mm 이제 비용접장이 있고요. 근데 용접 품질을 보더라도 현재는 유지보수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티치 펜던트가 다 일본어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지보수 측면과 여러 가지 이제 용접 품질을 잡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훌륭한 용접 품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AI 자율제조 관련해서 크게 두 개의 이제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조선 분야에서 고난도 선박 블록 생산 공정의 AI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에 저희가 작년부터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제는 HD 현대사무가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를 포함해서 6개의 공동연구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 제조 과제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세 곡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용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블록 환경들이 이런 간섭물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크레인을 이용해서 작업자들이 어쨌든 원하는 위치까지 호이스트를 통해서 이 위치를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 과제는 이런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을 이용을 하고, 그 사족 보행 로봇에 이제 저희 협동 로봇을 탑재를 해서 이 론지들을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첫 번째 이 과제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결국에 그 AI 이제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용접 품질을 검사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이 과제의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제 AI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용접 대상물을 인식을 해야 하는데, 현재 조선소는 대부분 이제 CAD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용접선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최근에 AI 비전들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CAD 데이터가 없이도 정확한 용접선 인식을 해서 용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작년 이제 말쯤에 시작이 돼서 한 39개월 동안 한 68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또 크게 참여하고 있는 게 그 철강 분야에서 저희가 그 자율제조 과제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과제명은 제철 공정의 AI 자율제조 예지 보전 및 고위험 작업을 위한 모바일 자율로봇 기술 개발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제는 포스코 홀딩스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로메카를 포함해서 10개의 공동 연구기관이 참여를 해서 예산 한 178억 정도를 받고 40개월 정도 작년 또한 말부터 참여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자율제조 철강 분야에서도 또 세 가지 특색이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철강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특화된 로봇을 만드는 게 첫 번째 특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이 구축은 결국에는 이제 예지와 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LMM 모델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이제 지금 업무하고 계시는데 활용을 하고 계실 텐데, 이 과제는 그런 어떤 LMM을 이용을 해서 로봇의 작업을 지시한다든가 아니면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예지 보존 정보를 얻어낸다든가 이런 형태로 또 기술을 개발하는 게 세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희가 조선 분야, 또 하나는 철강 분야에서 AI 자율제조 과제에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그 AI 자율제조 핵심 기술이 첫 번째는 도메인 특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화면에서 이제 왼쪽에서 보이는 거는 앞서 설명드린 저희가 조선 분야에 특화된 이제 플랫폼을 저희랑 이제 디지로보틱스랑 함께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협동 로봇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량화된 도수용 용접 로봇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한 10kg 정도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그 선박 블록의 환경에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이제 사전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는 게 일단 선박에서는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 관련해서도 봤을 때 그 철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중무장대한 어떤 그런 그 대상물들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또 철강에 특화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벨트 컨베이어에 대한 예지 보전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모바일 로봇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실제로는 이제 용선, 그러니까 샘물인데요. 샘물에 대한 온도를 측정한다든가 아니면 샘플링을 하는데 사람이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동성과 작업성을 갖춘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형태의 이제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AI 자율제조 이렇게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는 도메인 특화 플랫폼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식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인식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인프라와 플랫폼들을 구축을 해야 하는데
이 조선 환경에서도 보시면은 선박 블럭에 대한 환경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센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3차원 영상 정보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AI 비전들이 이 3차원이나 2D 이미지에 대한 인식 기능들이 또 그 인식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학습하는 기능들이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어서 여전히 선박 분야에서도 이제 3차원 그 인식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학습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용접 대상물을 역시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인식을 하고자 하는 게 특징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철강 분야에서도 결국에는 뭐 시각 센서뿐만 아니라 뭐 텍스트, 음성, 열, 뭐 다양한 이제 센서들을 통해서 여러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멀티모달 센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센서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진 여러 가지 정보들,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예지 보존하는 작업 위치를 찾는 부분이어서 이런 2D 이미지들을 인식을 해서 이것들을 이제 학습하는 것들, 그리고 이 학습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유지 보존을 어디를 해야 하는지 그 작업 대상물의 위치를 인식하는 용도로 결국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자율제조의 두 번째 핵심 기술은 이렇게 인식하는 지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지능인데요. 일단은 이제 선박 분야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용접 조건을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용접 결함에 대한 이미지들, 여러 결과들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접 조건과 그 다음에 이제 결함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최적의 용접 조건을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하고자 하는데 선박 분야에서는 좀 AI 자율제조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철강 분야 관련해서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작업을 동작시킬 수 있는 생성형 프레임워크를 일단 기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작업 동작을 생성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어느 정도 기저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저희가 뭐 피지컬 AI 요즘 많이 나오는데 대량 언어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그 피지컬에 대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의 동작을 제어한다든가 또는 이제 작업 또는 유지 보수에 대한 작업을 확인하는데 이러한 이제 작업 지능들이 활용이 된다는 게 제가 이제 두 가지 과제를 통해서 판단하게 된 AI 자율제조의 핵심 기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누로메카가 좀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이제 철강과 선박인데 오늘은 이제 용접이다 보니까 선박 블럭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선박 공정이 매우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으로 좀 어떻게 선박 블럭들이 만들어지는지 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박은 크게 13가지 공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앞에 이제 제가 순서대로 좀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강제가 입고가 됩니다. 사실 이 강제는 포스코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강제가 입고가 되고 그러면 그 강제가 녹이 슬지 않도록 일단 그 도장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탈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선박 블럭에 다양한 이제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 구조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강제를 이제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조나 중조, 그 다음에 대조립 강조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조나 중조나 대조는 여기 선박 블록을 조립하는 과정이고 이 조립하는 과정은 대부분 다 용접 공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접이 끝나고 나면 결국에 그 블록 안에 다양한 이제 배관이나 의장품들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이루어지는 의장 단계를 이제 선행 의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장을 또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 도장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블럭이 각각의 큰 덩어리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끝나는데 그 배가 되려면 그 덩어리를 다시 하나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이제 탑재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탑재 공정에서도 용접이 다시 한번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탑재와 탑재가 지나고 나면은 일단은 그 배를 이제 물에 띄우기 위해서 이제 진수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물에서 이제 나머지 이제 뭐 못다른 사다리를 간다든가 이제 암벽에서 이루어지는 의장 공정들이 있는데
이 의전 공정을 마무리하고 나면은 결국에 이제 선주한테 인도하기 전에 이제 시운전을 하게 되면 결국에 그 이후에는 이제 명령식을 통해서 선주에게 인도하는 과정으로 선박이 조립이 되고 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판넬이 어떻게 용접이 되고 블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면 판넬, 이게 이제 그 판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판재를 대형 판재를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은 이제 겹겹이 이제 그 맞대기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는 요게 이제 그 각각의 판재들을 이제 붙이는 그런 어떤 작업인데요. 요런 이제 자동화 기기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재가 앞뒤로 이제 용접이 되어야 되니까 아까 보시는 것처럼 크레인을 통해서 턴오버를 시킨 다음에 다시 용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판재가 만들어지게 되면 종방향에 대한 강성을 보관하는 부재를 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론지를 이제 다시 판재에 부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석을 이용을 해서 그 론지라는 부재를 아까 판재에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와 같은 이제 겐트리 시스템이 판재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그 판재와 그 론지 부재를 가접을 통해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립하는 공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립이 끝났으면 이제 그 론지와 그 다음에 그 판재를 이제 용접을 하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부착하기 위해서 가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는 지금처럼 완벽한 용접을 하기 위해서 판재와 론지를 따라가면서 이런 겐트리 형태의 그 용접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까지가 소조립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격벽을 세우는데 이 과정을 중조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격벽을 세우고 나면 지금처럼 다시 뒤집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얘네들은 이제 지붕이 있게끔 밀폐된 블럭으로 하나를 만드는데 그 밀폐된 블럭을 저희는 대조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대조립 공정이 끝나면 결국 저희가 쉘터, 지붕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들을 보통 내업이라고 하는데 내업 작업이 끝나고요. 그 내업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큰 블럭을 다시 옥 외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작업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외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서 선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시사점은 보시는 것처럼 그 강제를 뭐 도장을 하고 절단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종방향에 대한 어떤 강성을 보강하기 위한 종방향 부재를 붙이고 그다음에 격벽을 붙이는 것까지는 대부분 다 조선소에서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중후장대한 그 대상을 만드는데 그 대조립이랑 그다음에 판세에서 하는 그 용접 공정에서는 전혀 지금은 자동화율이 0%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로메터가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AI 자율 제조에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다양한 도메인 특화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 잠깐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대부분 이제 협동 로봇이 중심축, 1축의 중심축을 가지고 한쪽으로 이제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블럭의 좁은 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칭형의 협동 로봇을 한번 만들어서 저희가 조선소에 한번 납품을 해보자 라고 이제 진행을 해서 저희가 대칭형의 협동 로봇 시리즈 오키 시리즈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오키 시리즈는 이제 산업용 로봇처럼 이제 대칭 형태로 있어서 좌우 용접 작업을 할 때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자유도 개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공간상의 작업을 하면 육자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점으로 점을 작업하는 용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자유도도 그 자유도를 만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로봇은 오자유도로도 개조가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량도 경감할 수도 있고 튀기점도 저희가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이 오키 시리즈의 두 번째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용접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 것들이 이제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좀 보면 제가 이제 산업용 로봇이랑 그 다음에 기존의 협동 로봇들을 저희 로봇과 좀 비교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육자유도 기준으로 보면 작업 영역은 보통 이제 2축 중심에서 5축 중심까지 저희가 정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로봇은 가방 하중이 5kg에 이제 리치가 900mm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협동 로봇인데 이거는 이제 3kg입니다. 리치도 630mm 정도 되지 않은 아주 소형의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했을 때 폭이 약 350mm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급의 이제 산업용 로봇을 비교해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가반압이 7kg인데 위치도 이제 저희랑 비슷한데 회전 반경이 267mm입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의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어떤 폼팩터 관점에 있을 때는 산업용 로봇이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도메인 특화된 용접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산업용 로봇이랑 좀 유사하게 좀 대칭 형태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이제 얄쌍한 로봇이 만들어지면 이런 이제 대차 안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특화 플랫폼을 그 협동로봇 기반의 자율주행형 이제 용접 시스템을 저희가 작년 그 글로벌 조선소에 납품을 했고요. 그래서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좌우 작업을 할 때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거는 이제 각 협동로봇 제조사마다 의견이 있겠지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수직 용접을 하거나 수평 용접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아크 센서를 이용을 해서 용접선을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이 앞에 3차원 카메라를 장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3차원 카메라와 터치 센서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캐드 데이터가 없이도 용접선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그 용접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캐드리스 용접을 실현할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화면이 바뀌었는데?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특징은 저희가 이제 3차원 카메라만을 가지고 용접선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 가스페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3차원 카메라를 이용하면 용접일 뿐만 아니라 저희 주행 중에 캐드에 없는 간섭물도, 그러니까 장애물도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접하기 전에 도면에 없는 다양한 또 의장제나 부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용접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시각 정보를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어서 추후 무의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이제 셀은 로봇이 이 대차가 좁으면 좁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주행 로봇은 폭을 한 400mm까지 만들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올해 그 회심차게 만들고 있는 로봇이 있는데요. 그 도수용 협동 로봇입니다. 그래서 뭐 특징을 좀 5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그 전체 중량이 11kg 미만으로 그 국내 그 동급 가반압용 협동 로봇 중에 가장 경량화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유사 같은 경우는 11kg, 그다음에 알사 같은 경우는 11kg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OT 시리즈는 오자일도 구조로도 개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접은 오자일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비전 센서를 쓰지 않는 한 그 오자일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경량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마 9kg대까지도 이 용접 로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봇을 아무리 가볍게 만들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를 잡냐면 여기를 잡습니다. 여기를 잡게 되면 결국에 이 모터들이 이 전체 중량을 버틸 만한 힘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유지보수 그 포인트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잘 편하게 들 수 있으라고 좀 인체공학적 설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2번 링크에 저희가 손잡이를 만들어서 도수에 특화된 동양화 횡단 로봇이라고 자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유일의 대칭형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끝단에 저희가 이렇게 그 용접 전용 특화 툴을 장치를 해서 정말 용접에 진심인 그런 협동 로봇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말에 이제 시제품이 나올 예정이고요. 국내 기준으로는 아마 8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기구적 특징입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형 로봇이랑 이렇게 결합을 해봤는데 이 조선소가 블럭을 만드는 환경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곳은 블럭이 이제 들어오면 사실 이제 흐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키드 정관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블럭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로봇만을 위한 댐프기와 크레인을 고정해서 설치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또 다른 이제 약간 그 중형이랑 소형 선박을 만드는 데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흐름 생산을 하지 않고 고정 정관에 블럭을 올려놓고 그 블럭을 크레인을 이용해서 하나씩 이제 원하는 위치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로봇을 크레인에 매달리면 결국 블럭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어떤 방면이 좋을까 생각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론지 위에 레일을 설치를 하고요. 그 레일상에서 전동으로 캐리지를 만들어 놓고 얘가 이제 그 론지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만약에 용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아까 그 자율주행 로봇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용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선박 블럭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각 모듈 무게가 최대 10kg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소가 아까 말한 것처럼 대조 같은 경우는 800에 600이라는 그 홀을 통해서만 그 각각의 격벽을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애들이 크면 결국에는 이제 자동화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다 모듈화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최대 10kg를 넘지 않기 때문에 로봇 포함해서요. 그러면 사람들이 레일을 가지고 가서 설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캐리지를 가서 설치할 수가 있고 로봇을 또 들고 가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자동화의 불모지였던 대조나 탑재 공정에서 저희 로봇이 그 자동화율 기여의 첫 번째 1등 공로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소하거나 구조물이 복잡한 환경에서도 이동이랑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선박 블록의 크기와 높이에 따라서 레일의 연장이나 높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블록 조건에서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그 레일 이동형 용접 시스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캐리지가 기차처럼 이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피더기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제어기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용접만 올려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유틸리티 그 장비를 탑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게 이 시스템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용접 관련해서 좀그 선박 블럭의 그 용접에 좀 특화된 도메인 특화된 좀 다양한 플랫폼을 협동로봇 제조사이지만 열심히 지금 개발과 함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접에서는 그렇게 도메인 특화 플랫폼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는 용접선을 인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CAD 데이터와 터치 센서를 이용을 해서 용접선을 인식을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3차원 카메라를 이용해서 용접선을 인식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영상인데요. 영상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3차원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저희가 그 선박의 블럭의 형태를 좀 모사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별도의 이제 센서 없이도 비전만을 가지고 시작점을 정확하게 찾고 그 용접선을 따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칼라 부재 때문에 단층이 지어져 있는 이런 그 부재들도 아까 3차원 카메라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별도의 센서 없이 용접선을 인식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용접선 인식 기술들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 수준은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캐드리스 없이 용접선 인식할 수 있는 선박의 부재는 보통 선박의 부재는 좌우 대칭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1종의 부재를 지금 그 3차원 카메라를 이용해서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들의 이제 조합을 좌측 우측에 대한 조합을 하면 총 72개의 블록 셀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현재는 그래서 조합된 것까지 포함을 하면 총 72종까지 선박 블록에 대한 용접선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샘플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장에서 직접 저희가 진행을 한 거고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첫 번째 보이는 블록이 실제 블록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인식하기 전에 저희 UI UX에서 표현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메라로 인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부재와 같이 이제 저희가 슬랏 형태와 슬릿 형태를 이제 인식을 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용접선 길이들이 이제 측정된 길이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실측 길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실측 길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아까 이제 3차원 정밀 카메라를 썼을 때는 한 1mm, 2mm 이내이고요. 요거는 약간 저가의 카메라를 썼을 때 터치 센서가 융합을 하는 건데 이 경우는 한 10mm 이내 정도의 오차로 블럭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터치 센서를 통해서 보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런 실블럭을 인식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칼라가 뒷면이랑 슬린 형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들을 좀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다양한 이제 블럭 상황에서 저희가 인식을 했을 때의 이제 테스트 영상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부재 형태에 맞게끔 3차원 카메라가 잘 인식하고 용접선 길이도 잘 측정하는 것들을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오늘 제목이 협동로봇 기반 첨단 용접 기술이었는데 제가 첨단까지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다양한 이제 기술들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첨단이라는 부분을 좀 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협동로봇 기반의 용접 기술과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시작을 하기 전에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 AI 그룹이 따로 있는데 AI 그룹장이 최근에 세미나 해준 내용에 좀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영상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4조 보행 로봇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제 하드웨어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룰 베이스드 된 모델을 기반으로 했을 때 보행을 하는 영상이고요. 요거는 이제 AI 학습을 통해서 이제 사족 보행을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규칙 기반의 이제 모델을 활용했을 때 연구 개발 기간은 한 8년 이상 소요가 됐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AI 학습 기반으로 사족 보행을 제어했을 때는 한 1.5년 정도 개발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저희가 어떤 전통적인 어떤 방식의 어떤 그런 접근 방법보다는 이런 AI 기술들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보다 아주 급격한 이제 기술들이 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는 이제 AI 기반 협동 로봇이라고 다양한 이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저희도 좀 나름 이제 각각의 아이템들에 대해서 좀 빠르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개발 기간을 산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 이제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는 한 3개월 정도 이상 걸리지 않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상들을 좀 소개를 드리면 요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 정보, 그러니까 AI 비전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픽앤플레이스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 사람이 간섭을 하더라도 로봇이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서 사람을 피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AI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것도 또한 이제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러면 모션은 AI 기술들을 잘 활용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이제 모터에서 이제 납땜하는 공정들을 좀 모사한 걸 가지고 이제 두 개의 로봇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 이제 모터에다가 납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 기반으로 진행한 것들에 대한 영상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친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레시피가 매우 특이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양념을 직접 사람이 분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AI들을 이용해서 사람과 동일하게 치킨을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분치하는데 다양한 작업 진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 용접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까 이제 요약을 해서 제가 보면 계속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도메인 특화된 이제 플랫폼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동성이랑 유연성을 확보를 해야 지금 이제 자동화 불모징이 선박블록 건조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무인화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개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인식지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접선을 자동 인식을 한다거나 용접 품질을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어떻게 작업할 건지 그 작업지능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아마 용접에서는 용접 조건을 자동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작업 지시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율 용접하는 게 결국에는 저희가 이 용접 기술에 확보해야 할 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멋진 강연을 펼쳐주신 유로메카 최윤서 마스터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